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할게요. 우리 책의 18페이지, 16페이지요. 16페이지. 자, 일단 제목 보니까 제3장 해서 제목이 부동산 시장론 나 있다, 그죠? 자, 우리 항상 이제 개론 과목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공부하는 방식은 이 제목 자체에 결국은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시장이란 게 결국은 물건 등이 매매되는 장소인데 제일 먼저 시장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종류 크게 두 개 있죠. 완전 경쟁 시장과 반대 뭐죠? 불완전 경쟁 시장. 큰 틀 먼저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는 목적이 간단합니다. 그럼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요. 그럼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책 보니까 결국 뭐 있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이 4개 있죠. 그죠? 그 4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첫 번째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수예요. 사람 수.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은 뭐 있습니까?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뭐 있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즉 시장이 주어져 있는 가격에 따라가겠다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 즉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가격이 같을 것이라는 건데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으면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도 퇴거도 자유로울 것이라는 건데 이 자유로움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이죠. 마지막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을 것. 그래서 자, 꼭 아실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진 곳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이건 곧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죠? 자,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왜 이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될까 봐보자고요. 보는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도 한정돼 있고 팔 수 있는 공급자 한정돼 있으니까 분명히 수요자이든 공급자 둘 중에 하나가 가격에 대해 장난을 분명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같이 부동산 똑같은 물건 자체 있을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만약에 이 울산시에서 60평이 만약 60평이 한 7억 정도 된다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하 있는 분은 절대 시장에 진입 못하겠다. 그죠? 이 말은 결국은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이 퇴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학원 현재 몇 평이고 또 월세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 거 보면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래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할 것은 이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꼭 아실 거는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이 특성 또는 특징은 실제 부동산에서 네 군데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100%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특성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는 무조건 비교할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누구하고 서로 비교하는가 하면 일반재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 답은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했다. 그죠? 일단 요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전국적 일률적이지만 가격 자체가 부동산은 지역적, 지역 같은 국지조죠. 지역적이면서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가격이 다 틀리겠다죠. 개별적 특성이 있더라. 두 번째, 분필 만드는 시간과 그 다음에 주택 만드는 시간 중에 훨씬 더 긴 게 결국 뭐야? 부동산이죠. 곧 이 말은 뭐예요? 분필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바라바라 공급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분필은 뭐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한 거지. 근데 집은 워낙 만드는 시간이 장기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제때제때 공급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특히 젊은 층들 보통 뭐 있습니까? 백화점 가서 옷을 딱 입고 가격을 물어보고 하는 게 있지. 바로 뭐 있고 품번 딱 보고 뭐 있습니까? 다른 가격을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싸면 백화점 저기 전문하고서 협상 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협상을 가능한 이유 뭐 있습니까? 가격이 다 공개돼 있다는 거야. 일반자들은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뭐 있습니까? 801, 802호가 항상 가격이 똑같냐?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공개돼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필이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이거 분명히 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30평이 어떻게 생기냐 물으면 답을 못한다고. 즉 똑같은 물건 자체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는 거지. 또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4개의 특징은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비록 그 책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걸 장난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부했을 때 기능 같은 말이 뭐냐 이거 마시면 돼. 역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묻는 건데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어쨌든 여기서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건데요. 전체가 나오지만 답은 항상 뭐 있습니까? 여기서 결정되어진다 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꼭 하실 거 결국은 요것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여과 과정. 여과란 말 뜻이 뭐죠? 순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급 주거지 저급 있으면 시간이 경과된 이 고급 주거 서서히 노화되니까 거적이 다시 저급 바뀌고 고급 저기 다시 저급은 있으면 재개발되어진 결과 고급 다 바뀌겠다죠. 그래서 항상 고급과 저급이 매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순환인데 앞에 이건 주택 순환 과정이죠. 고급 주거지가 저급이 고급이 계속 이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여과에 대한 종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상향 여과란 말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하향 여과 크게 두 개 있더라. 그래서 꼭 하실 건 상향과 하향 여과 두 개 마시면 돼요. 그럼 이걸 보는 시간이 뭐냐? 크게 두 개 있죠. 첫 번째 마지막에 이 집을 어느 놈이 가져갈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을 하자 보호하려 말 따라서 결국은 상향과 하향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 있으면 소득이 높은 분이 집을 가져가겠다. 이게 상향이죠. 거꾸로 소득이 낮은 분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하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집을 하자 보수에 팔 것인가 그냥 팔 것 이 차이인데 결국은 하자 보수 후에 집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 보수합니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집이 더 좋아지겠다. 그죠? 거꾸로 수선비가 훨씬 더 크면 절대 하자 보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봐서. 그래서 그냥 파니까 결국은 건물이 점점점 노후화되어진다 해서 이게 하향여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거기 있는 효율적이란 말, 효율적 시장.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란 말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 반대가 뭐 있습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지. 우리 보통 비효율적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 못한 시장인데 이 효율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자원이 합리적 골고루 배분되는 시장이라고. 자, 이런 게 효율이죠. 내가 현재 A은행과 B은행 갔을 때 나 저축할 건데 얼마 정도 이자 줄래 물어보니까 A도 5% B도 5% 준다면 어디에 저축하겠습니까? 내가 편한 데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자금이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골고루 배분된 거지. 이런 게 다른 말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건 비효율적이지. 만약에 A은행은 6% 주는데 B은행은 4% 준답니다. 그럼 전부 다 뭐 있습니까? A에게만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금이 한쪽에 치우친다. 즉 다른 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다 라고 쓰는 거죠. 결국은 효율과 비효율 차이는 뭐냐? 결국은 요거 차이지. 초과인이 있냐 없냐는 거라고. 초과인이 없을 때 뭐 있습니까? 효율적이고 초과인이 있으면 이건 뭐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관념하시는데 절대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일 때를 뭐라냐? 곧 이게 효율적이다. 자, 좀 이따 할 건데
그럼 결국은 효율적을 보통 뭐라 합니까?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어진다면 이건 시장 성공입니까? 시장 실패입니까? 느낌상. 이건 결국은 이렇게 자원이 합리적 배분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시장 성공이라고. 좀 이따 할 거예요. 결국은 그거 반대 이런 게 뭐 시장 실패되겠지, 그지? 그래서 혹시 시장 성공이니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묻거든. 어떻게 합니까?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진 시장이 뭐라고요? 여기에 저기 있는 시장 성공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게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돼. 즉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죠? 입지가 있더죠. 입지는 물론 상업과 공업 이 두 개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건 상업이 중요하다죠. 그래서 상업을 우리가 보니까 크게 입지에서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뭐를 보는가 하면은 요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생각해 보시라고. 중심지론과 그거 반대 인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 상업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 있습니까? 돈 벌 목적이지. 그 돈을 번다면 이 말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고객 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인구수 많지만 인구수 많다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 고객 수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고객 수를 결국은 따져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요 중심지란 말 뜻이 뭐냐? 요거 마시면 돼. 중심지 같은 말이 동네 슈퍼. 그죠? 즉 재화. 우리 재화는 저기 서비스 같은 말이 뭐죠? 상품, 제품. 제품을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소. 나 현재 라면 살 거야. 동네 슈퍼 가죠. 저기 중심지라고. 그죠? 그런 개념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동네 슈퍼 우리 일반적인 저기 있는 가게 있죠. 그걸 보통 중심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좀 크게 본다면 뭐 있습니까? 이마트 같은 거, 그다음에 몰 같은 게 있지. 이런 참고로 백화점보다 훨씬 더 큰 게 몰이야. 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저기 뭐 이마트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마 저기 있는 부산도 있을걸요? 그죠? 롯데몰 같은 게. 그런 게 보통 몰인데. 자,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게 몽땅 다 중심지라 생각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하는 목적은 뭐냐? 동네 슈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을 따져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동네 슈퍼 같은 말이 뭐죠?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걸 액면 글자 보지 말고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동네 슈퍼가 형성되는 과정.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뭐야? 고객수지. 그죠? 내가 본전 볼 수 있는 고객수와 실제로는 고객수가 있을 거냐. 본전 보는 고객수가 뭐죠? 최소 요구치라고. 실제로는 고객수가 뭐 있습니까?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지. 물건 같은 말이 뭐 재화입니까? 재화가 도달되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단지 나오도 뭐 있어요. 우리 항상 중심지 딱 나오면 요 말과 아까 했죠. 중심지 형성되는 과정에선 최소 요구치하고 그다음에 재화 도달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따져서 동네 슈퍼 들었을까 말까 따져보는 거다. 오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력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고객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끌어오는데 이 학자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레일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 뭐죠? 이런 거 마시라고. 구체적 내용 사실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래? 즉 이래 보시면 안 돼. 자, 얘는 여기 동네 저기 슈퍼가 들어설래 말고 이걸 고민해 보는 거고. 자, 동네 슈퍼 들어서 있어. 서 있으면 여기 있는 슈퍼에서 요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고객의 인력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슈퍼 형성되는 거, 형성된 슈퍼에서 고객을 끌어오는 힘, 이걸 따져보는 고객의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레일리는 보니까 얘는 기본 전제 두 개 있죠. A란 동네와 A란 어떤 동네 슈퍼, B란 슈퍼가 있으면 이 중간에 고객이 있을 때 항상 기본 마인드는 전제는 딱 한 곳에만 물건 산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 무조건. 그래서 어디에서 고객이 분리될 것인가? 상권 저기 분리 경계점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근데 얘는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이런 거죠. 실제 고객은 보니까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사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여러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산다. 그럼 여기 있는 고객은 A와 B 둘 중에 슈퍼에 가더라 이겁니다. 상권 충출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요 고객이 매번 A하고 B에 반반씩 하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아. 항상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디 더 많이 갈 것인가 확률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률로 판단했다. 곧 이게 뭐 있습니까? 확률 모형이라는 말 쓰겠다. 그죠? 자 어쨌든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인데 자 봐보죠.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아니 이거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냐고요? 없잖아. 그러면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 각각이 한 문제 보통 얘가 출제 빈도수는 거의 100%예요. 이거는 100% 무조건 시험 나와야 돼. 얘는 효율적으로 모두 출제 빈도수는 이게 한 뭐 별 5개 한 1.5개? 여가 지금 보통 이게 한 2.5 되거든. 별로 본다면은 이건 한 뭐 1 정도 된다. 이 내용은. 그건 나 같으면 이 네 개 다 결국은 한 개 어떤 장소에 있지만 각각의 별개의 절이거든. 그럼 결국은 얘 모른다 해서 공부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우리 강조한 말이죠. 아니 대포를 써더라도 뭐 있습니까? 확률이 높은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나 같으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다고 순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개론 과목은 이게 가능하다죠. 굳이 이 절 전체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출제빈도 가장 높은 거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파트를 모르겠어 그냥 빼버려. 목적이 뭔데 이거 맞출 목적 분명 아니잖아. 이거 우린 주거장치면 이거 맞출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 한 30점 정도 14개를 틀려도 전혀 관계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처음부터 그냥 손대지 말라고. 어차피 이거 틀릴 거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래 자꾸 공부를 좀 쉽게 하셔야 되지. 너무 있습니까? 이걸 우리 저인방식 해갖고 좀 내 걸 다 가져가려면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전에 설명했지만 얘 맞췄다 해서 얘한테 뭐 있으면 어떤 저기 있는 자격증에 어떤 뭐 검토 들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있죠. 좀 현명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보니까 올해지 합격된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인데 얘가 참 운이 좀 좋은가 하여튼 모르겠어. 딱 요즘 맞았어. 딱점.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건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죠?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은 제 4장 4장에 부동산 정책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제목을 생각하셔야 돼. 정책이란 말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정책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이 말이지. 그 말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자고.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굳이 국가에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지. 무슨 문제 있니? 이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면 그다음 뭐 있으면 해야 될 게 좋다. 정부에서 개입한다. 이게 뭐라고? 정책 이렇게 한다고. 보통 이 정책의 실제 시험은 기본이 4개, 최장 6개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우리 시사성 있는 문제라는지 아니면 1차 과목 2배, 2차에 있는 과목 공법이라든지 세법이 있죠. 이게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4개는 반드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여기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나머지 2개는 보통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 나오니까 이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시험 임박하면 정리합니다. 공법의 내용하고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여튼 그때 보시고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문제는 크게 2개를 봐야 돼. 첫 번째 미시적 문제가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거시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서 그러니까 미시적 문제인데 민법에서 부동산 1란 해서 나와 있죠. 99조 1항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이지. 그럼 결국은 미시란 말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뭐 있냐?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인데 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주택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 파악해서 좋다 국가 네가 해결해 볼래 하는 게 뭐냐? 토지 정책이고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해서 개입한다. 이게 무슨 정책이죠? 그냥 그대로 가라고요. 주택 정책이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 것이란 건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들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하여간 부동산이 잘못 이용되고 있더라. 곧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시장 실패다 실패. 그죠?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겠네. 그죠? 두 번째, 자 이런 게 이제 뭐라는가 하면 다른 말로 경제적 기능인데 거꾸로 아무리 이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토지가 이용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배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즉 이런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정치적 기능 이랬습니다. 그럼 이때 분배 문제를 좀 달리 표현하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 표현 자체가. 그래서 크게 뭐 이런 큰 틀을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시험날 한번 봐보자고요. 보는데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보통 3개 나온다고. 그러면 자 둘 중에 누가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주택은요 실제 시험 내면 지문 5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문을 5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 만들 수 없다 이게. 그러면 둘 중에서 문제가 중요하냐 정책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제목이 뭔데? 그 얘가 중요하겠네. 그지? 이건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토지 문제는 토지와 관련된 문제 꽤 많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땅이 부족하다. 땅값 올라가더라. 투기 문제 발생한다. 한 놈의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 분배 문제지. 그죠? 등등등의 수천 개 수망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시험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입니다. 좋다. 이런 토지 문제 발생했으면 국가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 방법 좀 제시하라는 거야. 그게 뭐냐? 토지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다른 말로 방법이란 말 뜻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시장 실패 아까 설명했습니다. 시장 실패란 것은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 이 개념 가끔 쉽네.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곳 이게 시장 실패인데, 즉 이 말은 초과인이 발생되는 시장이죠. 즉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라고. 그래서 여기 시장 실패에 대한 예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딱 2개 마시면 돼. 공공재란 말과 그 다음에 외부 효과란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만 딱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치는 결국은 사회적 목표인데, 자 사회적 목표 중에 가장 큰 게 뭐 있습니까? 없는 분을 위한 어떤 정치를 펼 수밖에 없다고. 집이 없는 분이 뭐죠?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게 임대주택 정책이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분배 문제에서 특히 이제 세금이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 귀착,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봐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것이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고 각각 이렇게 딱 4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실 때 굳이 이 전체에 있는 책에서는 볼 필요 없다는 게 사실은. 보지 말고 그냥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다. 이것만 딱딱 떼서 공부하시라고. 이 앞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별개예요, 별개. 일단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내가 공부할 게 뭔가 판단해 보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책에 설명이 꽤 많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뭘 먼저 보는가 하면요, 21페이지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순서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그 순서 커내미 갖지 말고. 자, 저는 요거부터 할 거예요. 요거부터. 자, 첫 번째.
우리 아마 그 설명된 거 아마 좀 다른 용어 설명돼 있는데 원래 정확하면 이 말입니다. 토지 정책의 제목이 원칙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사인데 정확하면 토지 정책 수단 또는 방법 이렇게 쓴다고. 이 말이죠. 토지와 관련돼 있는 또는 토지 대신 보통 뭐 있으면 부동산 정책 쓰기도 해요. 하는데 어쨌든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네. 요 문제 해결 방식을 국가안위가 제시했는데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게 뭐냐? 직접 개입이 있다. 두 번째 이용 규제가 있다. 세 번째 보니까 간접 개입이 있더라. 간접 개입. 이렇게 분하셔야 돼요. 자, 이건 주로 묻는 게 요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자, 일단 우리는 지금 그 예를 먼저 보지 말고 개념부터 개념 파악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에요. 항상 시장에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떤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즉 매매 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네. 뭐 집값이 올라가더라, 또는 뭐 있어 어떤 사기 등이 발생했다 등등 문제 발생했어. 했을 때 직접은 국가가 요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당사자가 되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자,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집이 없는 분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주죠. 자, 공공임대주택 누가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국가가 개입했어. 했는데 만들어서 뭐합니까? 공급할 목적 아니야? 그 얘 입장이네? 그래서 직접이라고. 이런 매수란 말, 매수가 있죠. 땅을 매입했지. 누가 매입했어? 국가가.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매입한다.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얘 입장이지. 이런 게만 이 직접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되게 직접 개입이고, 이용 규제는 민간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그냥 그대로 이 어떤 부동산들을 매매하게 놔둔다고. 놔뒀을 때 요 둘 사이 어떤 문제 발생하네. 즉 얘가 어떤 사기를 쳤대. 그래서 얘가 사기 쳐 뭐 있습니까? 국가가 얘한테 제재를 가하는 일이지. 너 사기 치면 결국 뭐요? 너 깜빵 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게 규제라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 하장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뭐 있습니까? 얘가 제재를 가는 거라고. 자, 요 간접은 이겁니다.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어떤 부동산 등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직접 얘한테 어떤 뭐 개입하지 않고 옆에 도와주는 거야. 야, 이 땅 사. 내가 돈 빌려줄게. 이 땅 해. 내가 보조금 줄게. 옆에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충고 또는 조언을 해주는 기능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간접개입 생각하시면 돼. 우리 최근에 보니 국가에서 간접개입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어떤 거 쓰고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야, 집 2개 가지지 마. 가지면 우리 조만간 나한테 세금 60% 때릴 거야. 이게 일종의 뭐 이게 간접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있죠.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그 예를 암기하면 답이 없어. 거기 있는 예만 있는 게 사실 아니라고. 엄청나게 많다고. 많으니까 항상 그걸 다 보지 말고 중요한 건 요 개념 마시면 돼. 수요자, 시장의 수요자, 공급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앞으로 있죠. 이 공공이나 공영이란 말 넣어줘. 이거 나오면 전부 다 직접이야. 공공개발, 공공임대, 공영개발, 몽땅 다 국가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매수란 말과 그 다음에 수용. 매수이든 수용이든 둘 다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하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 매수란 건 협의 매수야. 수용은 강제 수용이라고. 근데 이 말을 꼭 아셔야 돼요. 국가가 항상 땅을 매입할 때는 무조건 공시지가를 매입해.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 정책을 법으로 만든 게 곧 그게 공법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아셔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공법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많은데 이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개론 과목은 이 정책이 나오면 이런 정책, 공법 그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실익이 있냐,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예요. 공법은 실익은 관심 없어. 어떤 절차를 시행할까, 절차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절대 뭐 있습니까? 개론 과목에서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반대로 공법에서 뭐 있으면 그건 장단점 필요 없고 어떤 절차에 대한 것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라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네, 토지 비축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국가가 땅을 비축한 땅을 이제 쌓아 놓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직접의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라고. 물론 이거 이외에 꽤 많습니다. 규제라는 건 하라 하지 말이 이거 아니야? 그죠? 아까 설명했듯이 너 이 땅 사면 나는 너한테 사용시킨다. 이게 다 규제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걸 지정한다. 규제한다. 또 뭐 있습니까? 뭐 계획이란지 또는 인허가 같은 거 있지? 이런 말로 하면 결국 뭐 있죠? 몽땅 다 규제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간접은 옆에서 이제 살살 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 있냐? 내가 보조금 주겠다. 또 저기 뭐 있습니까? 부담금 부과하겠다. 또는 뭐 있는가 하면 금융 지원하겠다. 또는 보니까 세금 어떻게하겠다. 세제 같은 거. 조세 같은 거. 세금. 가만히 보면 이게 뭡니까? 몽땅 다 이거 아니야?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 관련된 건 몽땅 다 이건 간접 개입수가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있겠지만요. 책 봐볼게 이제. 자, 맨 먼저 볼 때 우리 그 갈로 1번 21페이지 갈로 1번 토지 이용 규제, 2번 직접 개입, 3번은 간접 개입인데 각각마다 동그라미 1번은 거기 각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거든. 이 개념에 대한 설명 굳이 쓰면 안 나와. 다만 내가 이해만 하면 되지. 실제 중요한 각각 있는 내용마다 동그라미 2번이 있지. 2번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지역 지구제, 뭐 규제, 인허가, 계획 나와 있다죠. 이게 결국 뭐 다른 말로 규제 속에 포함된다고. 두 번째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택지 공영, 토지은행 같은 토지 비축입니다. 수용, 도시개발 뭐 이런 몽땅 다 직접 개입이고. 자,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도저지 임대료 규제 지금 빼버려. 임대료 규제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규제가 아니라 이건 직접 개입이 아니라 규제. 밑에 있는 해설 그거 맨 밑에 이 주석부터 붙어 있죠. 이건 아마 요거 쓴 사람 자기 마음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갈로 3번.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갈로 3번 간접 개입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담금, 보조금 등이 나 있죠. 좀 돈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게 아주 내용 간단한데 심심찮게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 보니 거의 매년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하여튼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TV에 우리 한참 했던 게 여기 그 이런 들어봐서 명경만리 KBS 했던 거 다큐인데 지금 거의 이제 3부로 끝난 것 같은데 내용 참 괜찮던데 보니까 거기 우리 아마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인구 뭐 절벽이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굉장히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11, 12는 주로 이제 수업도 하지만 부동산을 보는 시간을 좀 키울 목적인데 관여 울산시가 우리 불과 4년 전하고 지금 봤을 때 집값이 얼마 떨어졌습니까? 얼마 떨어졌어? 10%밖에 안 떨어졌어? 동물은 거의 완전 작살났던데 보니까. 응? 그러면 자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집값이 현재 많이 떨어졌고 가격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떨어진 집값이 다시 원래는 회복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연
일본이 우리 경제 불황이 잃어버린 몇 년이지? 20년에 쓰지. 지금 바뀌었어. 30년으로. 과연 걔들이 지금 계속 경기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래 봐보죠. 이게 문제는 사실 이제 이 경기 침체란지 이런 게 주범이 누군가 하면 결국은 인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 좀 하고 있는 게 이 복지에 대한 정책을 많이 이제 복지 뭐 소득 분배라 말 쓰던데 이때 이 분배 의미에서 노인 복지에 신경 쓸 것인가 청년 복지에 신경 쓸 것인가 어느 게 더 중요할 것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불과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10년 15년 전만 해도 있죠. 청년 그러니까 우리 생산 가능 인구에 있죠. 청년 10명에서 노인 1명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했다고. 최근에 보니까 5명이 1명이 관리합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2.5명이 1명이 관리한다고. 일본은 최근 보니까 2명이 노인 1명 갖다가 관리해줘야 돼 이제. 그만큼 부담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일본하고 많이 알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세 개를 비교하시면요 인구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자꾸 이제 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간이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끔 TV에 보니까 뭐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하여튼 패널 가끔 나와. 특히 이제 보니까 뭐 명지대에 있는 하여튼 건너가 있더라고. 얘 완전 자기꾼이야. 내가 봐서. 뭔가 하면요.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중개사다가 조금 뭐 있습니까? 좀 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 좀 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건 전혀 안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시장 영어 보고 있더라고 항상. 자 보죠. 일본이 우리 이제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1990년대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간에 제가 이걸 두 개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개는 이탈리아를 따라가야 되고 한 개는 얘를 따라가야 돼. 방향이. 우리 한 현재 상위 분이 얘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1990년대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의 버블 왔죠. 결국 이제 아파트가 거의 뭐 반토막 났다고. 그래서 침체된 결과 뭐 있습니까? 이 결국 이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최대한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엄청 쏟아부었다고. 부었을 때 어디 부었는가 하면 우리 옛날에 1929년도에 보니까 미국도 대공 왔을 때 뉴딜 정책을 펴었죠. 그죠? 뉴딜이 뭐냐 결국은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우리 건설 같은 데 있지. SOC 산업 같은 데. 여기다 엄청난 때려 부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훨씬 더 고용 창출 효과가 좋았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데 계속 뭐 쏟아본 거예요. 뭐 다리 만들어주고 다리 만들어봐 뭐 이 하루에 1명 통행할까 말까 이런 지역도 만들어졌다고. 왜? 경기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근데 20년 이 쏟아부어야 아무 실익 없더라 이겁니다. 청년단 이 창출이 인구가 고용이 창출되었냐? 이게 고용 창출 보니까 1% 채 안 됐다고 이게.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 뭐 있는가 하면은 5년 전입니까? 똑같은 돈 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어떤 돈을 쏟아부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봤다고 하는 거예요. 한 5% 정도 어떤 훨씬 경기 활성화된다면 이게. 근데 일본은 결국은 여기한테 쏟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고용 창출 안 되고, 그다음 일본은 특히 이런 게 있죠. 최근에 보니까 일본 애들 저도 이제 뭐 1월 말에 이제 이 동경에 가는데 쉐어하우스 있죠. 20평 아파트에 보니까 이 9명이 살고 있더라고.
월세가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되거든요. 그 일본에도 보통 뭐라는 거면 한 달 아르바이트 하면 한 3개월 내 6개월 먹고 살 수 있대. 알바해서. 전혀 안 쓰고 그냥 아파트가 관리비만 내고 월세 내고 그다음에 밥은 좀 뭐 있으면 저기 있는 24시간 먹는 편의점 가서 먹는 거예요. 딱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 보니까 이 광고가 참 재밌는 광고 있더라고. 자동차에서 뭘 광고를 뭐라는가 하면 주로 무슨 광고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현대에서 주로 광고하죠. 차를 열심히 광고하지. 얘는 차 광고 안 한다고. 뭐 하는지 압니까? 운전면허증 따르는 거야.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이 워낙 뭐 저기 있는 돈이 없으니까 집 살 생각 엄도 안 해. 차 안 산다는 거야. 사는 순간 벌써 할부 아닙니까? 이게 나한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자, 봐볼게. 이게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실업률이 점점점 올라가면 소득이 떨어지지. 그죠? 떨어지는 결과 뭐 있습니까? 소비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소비 안 하면 결국은 기업들은 점점 뭡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지. 떨어지면 점점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고용 등을 더 줄이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참 재밌는 이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월마트 알고 있지? 월마트가 굉장히 악덕한 기업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월마트 보면 걔들은 뭔가 하면 어쨌든 단가를 굉장히 싼 제품을 계속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하청 업체에서 보통 뭡니까? 가격을 갖다 할 때 후려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싸게 어떤 걸 후려치기해서 결국은 얘들은 뭡니까? 미국에 있는 이 노동자 임금이 워낙 비싸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 이런 물건 계속 가져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뭐 미국 자체 서서히 뭡니까? 이런 실업 고용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악순환되니까 최근에 바꿨어 월마트가. 우리 월마트에 있는 물건 전부 다 미국산이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물건을 그럼 산다는 그만큼 단가가 비싸겠지. 그죠? 비싸지만은 봐보자. 비싼 만큼 이제 여기 있는 물건 만들 때 실업률 좀 줄 거 아니야. 고용 창출되니까. 그 소득 올라가지. 소비 진작되죠. 기업 수익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 보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고. 외국산 거에 안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약간 어떤 혜택을 지금 보고 있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거 하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월마트가. 그래서 자동차 회사 점점 미국 저기 국내 자꾸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 건데 일본은 이런 구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득이 없는 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점점 소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뭐 이 뉴스 보니까 재밌는 게 어떤 이제 우리 여기 구청 같은 데지 뭐 어떤 현인데 구청 같은 데 보니까 맞선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이것도 어떤 핫 이슈가 되고 있대. 뭐 이 신문 보니까 원래 뭐 300맞선 보였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있더라고. 결국은 저기 뭐야 결혼할 생각이 사실 없는 거야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는 게 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은 뭔가 하면은 한때는 유럽에서 굉장히 어떤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천연 어떤 자연들, 농업이라든지 관광, 문화 이게 훨씬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건 아셔야 돼. 이탈리아하고 한국은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은 가족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심 될 수밖에 없는 이 한국 구조가 뭡니까? 농업 농경 사회지. 그지? 이런 DNA 자체가 벌써 있는 거 이탈리아도. 그래서 얘들 한때는 굉장히 어떤 잘 살다 보니까 거의 직장을 퇴임할 뿐이 보통 은퇴할 뿐이 보통 조금의 돈을 모아서 뭐 합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연금까지 보통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집 한 채에서 샀는데 이 대부분 빚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경기 침체된 거야. 되니까 이게 집값이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의 이탈리아 보통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60% 하우스포야. 그러니까 집값 반토막 났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되었지, 또 이런 현상 계속 오지 하니까 심지어 이탈리아는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있는 총장이 어떤 자기 자식 보고 뭐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 있지 말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보통 해도 50% 넘거든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탈리아 젊은 청년들 보통 60% 이상 거의 외국인 다 나가잖아. 국내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두 개 봐볼게. 이탈리아는 가장 큰 단점이 이 청년 실업등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 정치. 굉장히 부정부도 사실 많고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계속 일을 싸우고 있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고 일본은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하면 이걸 갖다 어디 했는 초점 포인트를 여기 포인트 안 두고 여기를 포인트 준 거예요. 노인들. 자 근데 이 노인들이 우리 전에 쓰나미 있었죠. 그죠? 있을 때 일본이 그때 보니까 집마다 이제 이 금고가 사실 있거든. 금고를 그때 이제 잃어버린 것 중에 한 60%를 찾아줬대. 그 금고에 있는 돈을 이 합쳐보니까 한 500조 넘더래. 500조가. 그러니까 노인들은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옛날 같은 거 그만큼 수명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쓰잖아. 일본 생각이거든. 노인들을 복지를 잘해주면 얘들이 소비를 해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네, 경기 활성화 되겠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수명이 점점 길어지지. 그러니까 노인들은 뭔가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 돈을 안 쓰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얘한테 해보니까 아무 실의가 없더라 이거. 그래서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일본이. 여기에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최근에 아베가 보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더라 청년한테. 근데 독일은 똑같이 노인 문제 이거 다 똑같대. 독일은 어디에 포인트 있는가 하면 여기 포인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특징이 있어. 우리 알지만 독일 가면 대학 가면 전 무상이야. 100%다. 그리고 학교를 끝마치고 직장을 못 가지면 바로 뭐 있습니까? 실업급여 준다고. 한국 어떻게 합니까? 학교 딱 마치고 직장 없으면 실업급 없지. 어쨌든 직장을 다녀야만 준다고 이걸. 그지?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주면 요 돈까지 계속 뭐 자기 어떤 직장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점점 계속 일자리 창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중에 가장 이게 성공한 나라 독일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들 노인도 상당히 많지만 그러면 그만큼 뭐 일자리 청년이 많아진 만큼 뭐요? 청년 한 명당 노인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게 그만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포인트는 뭔가 결국은 청년 실업을 얼마나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자 일단 이탈리아 비교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가족 중심 그런 사회고 이런 사회거든요. 근데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봐보자고. 일본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90년대 보니까 이런 침체가 왔을 때 투자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는 어떻게 하면 자기 돈 중에 거의 90%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부동산에서 다 때려박았다고. 근데 일본은 보니까 이게 해보니까 아니거든. 집값이 반토막 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분석해 보면 부동산에 자기 어떤 자산 중에 한 30% 내지 40% 투자한다 그렇게. 나머지 현금을 보통 70 내지 60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럼 결국 어느 게 맞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그렇게 한국도 결국은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가?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던데, 전 세계에서 나라가 없어질 나라 중에 1순위 누군지 압니까? 한국이야. 통계에 보면. 2500년 되면 한국이 없어져.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2200년 되면 부산시가 없어집니다. 우리 시골 가면 우리 최근에 우리 면소지 면 단위 가면 1년에 애를 한 명 낳는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그런 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 이랬을 때 인구가 절벽에 왔을 때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 문제라고. 지금 현재인 상황을 보지 말고. 울산시가 지금 울산시에 있는 경기가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 자동차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 하는 문제거든요. 점점 이게 있으면 저기 있는 이 전기를 넘어가지. 아마 거기 부품수가 한 3분의 1 이상 줄을걸? 줄면 그만 거기 있는 이 고용창이 높아집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랬을 때 현재 울산시 자체 보니까 예, 저기 있는 있습니까? 공실이 많이 발생했는데 미분양이 인구가 들어와야지 미분양 충족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점점 유출되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걸 집값이 과연 과거만 올라갈 것인가는 좀 고민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는가 좀 달리 보시라고. 시장의 경계상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인구가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봤을 때. 그런 케이스가 결국은 일본이나 이탈리아 보니까 벌써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생각해서 타임을 좀 잘 잡아라고. 동구 저거 아무리 저 국가에 지금 돈 엄청 때려 붓거든. 별 희한한 짓 다 하고 있던데 그거 가장 큰 거는 우리 이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유입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노조들이 가장 큰 문제야 사실은. 웃기는 보세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했어. 독일이 우리 저기 있습니까? 벤츠란지 그 다음에 폭스바겐 있죠. 여기 만드는 이 공장이 있는 울산 비싼 이 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차가 점점 있습니까? 재고가 많이 있으니까 서서히 여기 폭스바겐에서 뭔가 하면 인원 줄이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요 노조가 뭔가 좋다. 우리 월급 10% 깎겠다. 대신에 1년에 1000명씩 청년들 고용시키라는 거예요. 했어. 그러면 이것만큼 고용이 창출된 만큼 소비 많아질 거 아니야. 차에 대한 구매 많아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탈출했다고. 근데 한국은 보니까 지금 있는 이 분들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하다보면 우리 전에 보니까 어디요? 광주? 얘들은 반대하고 있잖아. 최근에 보니까 협상 봤다는데 협상 볼 것인가 그럼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고요. 인구를 항상 그것적 인구 유출을 좀 봐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 하지. 나는 그렇게 어떤 효과가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인구 줄면요 대책이 없어. 우리 학원 마찬가지. 학원도 보죠. 한 300명 있어. 뭔들 안 되겠어? 그지? 한 10명 있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대체 자체가. 그 울산에 분명히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거야. 그 동굴은 이제 자꾸 떨어지겠지만은 나머지 어떤 지역에서 이제 다른 현상이 있겠지. 그걸 좀 잘 보시라고. 보면 우리 동사무소 나와. 인구 유입 유출이 나온다고. 그 중에 특히 있습니까? 청년이 있는 그런 지역을 가야 된다고. 활성화되는 지역. 그게 훨씬 더 내가 집값 어떤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 어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하고 있는 게 여기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일자리 창출. 방향은 맞아. 맞다고. 이걸 계속 올려야만 결국 이걸 같이 살 수 있어. 전부 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 좀 있는 것 같아. 방법상에. 하여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리 과거에는 거의 신경 안 썼는데 최근에 자꾸 신경 쓰는 게 뭔가 인구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 그러니까 세미나 같은 마찬가지야. 이런 게 자꾸 이제 핫 이슈 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좀 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기 그 명경만리 있죠. 이거 한번 더 가보시라고. 뭐 여러 개 테마 있는데 그중에 인구에 대해서 나 있을 거야. 보면 느낌이 확 달라져. 그러니까 자꾸 제가 한 목적만 가면 이런 걸 부동산 자꾸 접목시켜 보라고. 어차피 내가 부동산 뛰어들었으니까 어디에 돈이 된다 안 된다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중개업자 장소하고 투자자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달라. 중개업자가 가장 중요한 건 매매가 많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A란 지역과 B란 지역은 이제 저기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다 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B란 지역은 딱히 재건축해봐야 별로 큰 어떤 집값 별로 안 뜰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왕창 뜰 것 같아. 그러면 투자자 입장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가겠지. 중개업자는 어디 가야 되나? 여기가 많이 개털되는 거야. 왜냐? 집값 올라갔는데 집 내놔? 집 팔겠냐고. 내가. 난 끝까지 갖고 있을 거란 말이고. 근데 이거 재개발 됐는데 들어갔어. 별 재미없거든? 그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 훨씬 유리한 게 뭐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 지역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때 좀 달리 생각하시라고. 그럼 내가 어떤 갈 수 있는 장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하여간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중에 우리 부동산 전체를 보는 시간을 자꾸 제가 뭐 저도 이제 여러 곳에 뭐 이야기 듣고 해보지만 사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더라고 좀. 그걸 갖다 말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 가끔 이제 저기 있는 사회학자를 가끔 만나면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하거든. 뭐 그런 걸 접목해서 이제 말하는 교수 몇 명 있긴 있어. 부동산 시장 갔다가.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크게 대외적 거의 뭐 활동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 굉장히 심각한 이유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자, 일단 여기서 했던 건 뭔가 하면 요거야. 단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장 실패 가볼게요.